매주 화요일에는 현역 여야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화투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한 인터넷 매체에서 기사가 오전에 나왔고요. 이 파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각 시사 프로그램마다 여기저기서 다 이걸 다루고 어떻습니까? 뭐 하고 또 새롭게 뭔가 나오고 그럼 거기서 또 해명도 나오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에서는 이거를 좀 법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오늘은 좀 정치적인 입장들, 쟁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사위가 관련해서 긴급 현안질이 나섰고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김기현 의원께서 먼저 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작년 총선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발생한 일이죠. 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써주면서 당시 야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 보고 이걸 고발을 해달라라고 이제 사주를 했다라는 의혹인데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그게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실제로 지금 현재 보도된 대로에 의하면은 상당 정도로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정치검찰이 여권 정치인을 상대로 해서 총선 개입, 정치 공작을 벌인 것이고 네.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밝혀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예. 조혜진 의원님. 언론 매체 인터넷 매체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 의혹 제기가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의혹을 사실로 전제해놓고 거의 단정해놓고 그 다음에 막 이 해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하는 것이 한 10개가 그냥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실 팩트는 지금까지 나온 게 간단하기 때문에 별로 뭐 복잡하지 않은데 그 뒤에 막 꼬리를 물고 이렇게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게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네. 따라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팩트가 확인되고 나면 이 모든 게 황당한 이 논란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팩트가 확인이 되면 오히려 황당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네.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그 사실이란 것도 여러 가지 종류지만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걸 갖다가 국민의힘 측에다가 발송을 했느냐부터 해서 또 그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 윤석열 그 후보가 그 당시 총장 때 그걸 알고 있었느냐 또는 뭐 지시를 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여러 가지 사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 전체가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아니라고 하고 방어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이 황당하게 돼버리는 거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게 되면은 예.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비난하고 뭐 책임져야 되니 뭐 후보 사퇴해야 되니 뭐 수사받아야 되니 말하는 이게 또 황당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검찰에서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 감찰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될 텐데 그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조금 뭐 한번 좀 입장 표명하고 논평하는 건 괜찮지만 거기서 2번, 3번, 5발짝, 10발짝까지 막 나와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뭐 국민들도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확인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건 맞는데. 그럼요. 예. 검찰에서 지금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감찰 가지고 이게 밝혀낼 수 있겠느냐라는 좀 의문이 있죠. 네. 철저하게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첨부되었다는 판결문 네. 재판부와 검찰 또는 당사자밖에 모르는 판결문이 어떻게 검찰의 손에서 나와서 전달이 됐는지. 네. 문제는 지금 현재 이 고발장과 판결문을 주었다는 분 그리고 이걸 중간에 전달했다는 분이 연락을 끊고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처음에 그 해당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는 했던 얘기들. 네. 그리고 처음에 지금 현재 지금 그 뉴스버스인가요? 지금 그 기자는 이게 당 내부에서의 제보다 이렇게 해서 명확히 하고 있죠. 그래서 당 내부에서 제보라고 하는 것은 당 내부에서 이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라는 것까지를 전제로 한 제보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접수가 된 고발장을 당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밝혀야 될 내용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고발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단체 있지 않습니까? 유사시민단체라고 하는 그 지지단체에서 그 고발장의 내용과 똑같이 고발이 이루어졌다. 이 면까지 제대로 다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는 지금 세 당사자가 등장하거든요. 예.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그리고 전달했다는 사람 제보자라고. 내부자라고 하는. 예. 국민의힘 선관위 관계자라고 하는 제보자라고도 그 표현이 된 전달자.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런 고발장을 만든 적도 없고 발송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하면은 철저하게 법적 책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은 이건 고발장은 자기도 이제 고발장을 전달받은 받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윤석열 후보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 전달자, 이 제보를 한 이 전달자, 국민의힘 선관위 관계자라고 언론에 보도된 이 사람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제보한 사실, 또 제보하게 되기까지의 그 여러 가지 경위,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된 사실만 제대로 이야기해버리면 대충 맞춰질 것 같아요.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실인지. 그런데 이 양반이 말을 안 해요. 숨어 있고.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성급한 정치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얼굴도 안 내밀고 숨어가지고 계속 그 설만 붙들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오래 가면은 이 사람이 아마 비난받을 겁니다. 공격받을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김웅 의원도 그렇고 이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당무감사 하면서 당 내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사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누군지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자신 있으면 나와야죠. 왜 숨어가지고 자꾸 의혹만 제기하고 부풀리고 정치권 서로 공방하게 만들고 그거 보고 있는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정말 무책임한 사람 같아요. 지금 자신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해야 돼요. 조혜진 의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김웅 의원이 내가 만들었다고 했던 부분은 최광욱 의원 거는 내가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김웅 그 두 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4월 3일 거랑 8일 그다음에 거랑. 다른 사람 건 고발장은 검찰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그 검찰 쪽에서 입장을 전달을 받았다는 얘기를 쭉 그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그 수사정책정보관 대검에 그런데 이 대검의 수사정책정보관이라고 하는 게 검찰총장의 지시 또는 허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죠. 직할부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지시나 허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데 여기에서 고발장을 작성했다 또는 판결문까지 해서 같이 제공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또 수사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와 판결문을 어디서 다운로드 받았는지만 확인하면 저는 쉽게 확인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너무 정치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긴 하지만 장난치다가 자기도 엄청난 책임을 질 거기 때문에 진짜 장난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팩트를 빨리 찾아가지고 자기 정치 성향상 이게 안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이게 유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밝혀내기만 하면은 이 논란 오래 갈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경호 의원님 말씀처럼. 그리고 만약 거기서 이게 팩트로 확인이 된다. 그리고 그게 위법 사실이다 하면은 그때 이제 수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제보자가 빨리 자기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가 주장한 걸 갖다가 그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고 주장을 이제 밝혀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만 많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감찰에서 대검 감찰에서 하는데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빨리 확인을 해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 그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도 못하면서 계속 뭐 누가 실제로 했느니 그다음에 뭐 총장이 관계가 있느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뭐 이렇게 전형적인 네거티브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확인해서 논란을 종결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심각한 것은 과거의 군사 정권이나 MB 정부 때도 청와대가 뭐 국정원에게 지시해서 네. 정치인을 사찰을 시키고 정치 공작을 시키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가지고 밝혀져서 그게 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됐고 그게 처벌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국가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공작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과거에는 사실 정권의 입장에 여권의 입장에서 사실은 집권 한쪽의 입장에서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는 데 이런 방식을 썼는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검찰이 야당하고 짜고 여권 정치인을 고발하라. 내지는 이 여권 정치인을 상대로 해서 이 정치 공작을 하는 이게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아주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 지금 이제 그 계속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그 정치 검찰과 야당이 자꾸 수사 내용들을 공유하는 거 아니냐. 서로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됐었죠.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됐었는데 실제로 아마 이번 건이 사실로 확인되면은 이거야말로 완전히 정치 검찰과 야당이 내통해서 오히려 실제로 지금 여권 정치인을 지금 현재 사찰하고 공작을 하는 이런 이제 결과로 밝혀지는 건데 정말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이 부분은 진실 규명해야 되고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단지 뭐 이걸 가지고 뭐 덮으려고 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서 밝히고 제대로 이건 털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혜진 의원님께 사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그 문제인 게 지금 이제 김경일 의원님 말씀 중에도 앞부분에서는 발생했다. 이런 사건이 공작 사건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하시고 뒷부분에서는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렇게 또 가정을 하시고 앞부분에서는 단정해 하셔놓고 사실로 확인된다면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다음 또 뒷부분에서는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 그저께 어제 법사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가 듣고 보니까 제가 참 황당한 게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 발생했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네. 국기문란 행위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이거는 단순히 법적으로 위법 정도가 아니고 거의 법적인 책임 당연히 져야 되고 헌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이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렇게 단정해놓고는 바로 이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진상을 아직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규명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 밝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고 법사위에서 그 긴급 현안 질의를 했을 때도 진상이 밝혀지는데 도움될 만한 게 있으면은 여당 의원님들이든 야당 의원님들이든 무슨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뭐 새로운 팩트를 제공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해놓고는 사실은 이건 이미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단정하고 막 비난하고 이러니까 이거 정말. 조혜진 의원님 마스크 좀 더 올려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너무 내려왔습니다. 두 분께서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건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무죄 추정이 원칙이죠. 그다음에 본인이 딱 시인한 거 외에는 근데 일단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부인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거나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이미 그 보도된 내용, 인터뷰한 내용, 지금 나와 있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실제로 사실에 가까운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이걸 정확히
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떻게 전달했고 누구에게 전달했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는 것들이 진상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쭉 보도된 내용 가지고는 상당 정도의 사실에 근접해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명확히 지금 본인이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는 명확히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나는 그 고발장 작성한 적도 없고 발송한 적도 없다. 또 김웅 의원이 윤 총장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고 한 데서 그걸 뒤집을 만한 걸 하나도 지금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어요. 감찰도 안 나오고 제가 있고. 지금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 12시 30분자 뉴스버스가 단독도 보도를 하나 냈는데 이 고발사주 제보자가 공익신고를 해서 메시지 주고받은 휴대폰을 대검에 제출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윤석열 검찰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고발사주 관련 내용 취재에 응한 제보자가 6일 저녁 그러니까 어젯밤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고 공익신고를 하면서 고발장과 증거 자료를 받은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방의 화면 캡처물 또 김웅 의원과 메시지 주고받은 휴대폰을 함께 제출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익신고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A가 누구인지 뭐 추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라든가 또 알 수 있는 사실들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거나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가 이제는 공익신고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금지된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완전히 숨어버린 거네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보도가 지금 막 나와서 알려드리고. 우리당에서 당무감사를 통해서 밝혀내기도 어렵게 됐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신분은 드러내지 않았는데 만약에 휴대폰까지를 다 제공을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진상 규명에는 이제 나오겠죠.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정치와투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의 김경엽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당내 대선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1037님께서 이거 물어보셔서 짧게 좀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경엽 의원께서는 정보위원장 맡고 계시고 그리고 조혜진 의원께서는 이제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신임 상임위원장들 임명됐을 때 화환이 엄청나게 배달됐다. 이게 사진으로 이제 보도로 나왔었어요. 청취자분께서 1037님이 정말 전국 각지에서 오던 것 같은데 이거 다 의원실에 들여놓습니까? 이 난은 어떻게 다 처리하십니까?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 난들이 되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제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아직도 사무실에 있어요. 보내주신 거. 그 중에는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그 보좌진들이 뭐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씩 줄어듭니다. 잘은 몰라도. 정부위원장 하신 지 이제 됐으니까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이제 조혜진 상임위원장께서는 일단 화환은 안 오고요. 옛날에는 화환도 왔던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화환은 안 오고 이제 난 종류가 오는데 난 종류도 옛날에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이 과거에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은 것 같고 전에보다는 지금 저희 방에 들어와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해서 키울 수 있는 정도 숫자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으면 이제 나눠줄 텐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직도 아니지 뭐 벌써 일주일 다 됐으니까 더 이상 뭐 안 과거보다는 정리하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고 이번엔 뭐 거의 어디 나눠줄 것도 별로 없는.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관리하려면 물 주고 하려면 조금 피곤하긴 하겠지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선 룰 정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여론조사에서 당원 투표가 20%가 반영이 되고 본선에서는 이제 본선의 경쟁력 이 부분을 좀 추가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역선택을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치열한 공방도 있었고 또 각 캠프마다 차이가 좀 있었는데 정리는 잘 끝났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역선택 조항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버리면은 한쪽은 이제 좋아하고 한쪽은 극심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게 절충된 겁니다.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넣지는 않지만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경선에 참여하는 걸 막는 효과는 거두는 그래서 이쪽 저쪽 찬반 양쪽 다 거의 다 동의했죠. 사실상 만장일치처럼 돼서 잘 타협 절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주말 사이에 좀 부침이 있었던 게 정홍원 위원장이 사퇴를 뭐 하기도 했다가 만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건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게 이제 양당 간에 찬성 쪽 주장 반대쪽 주장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그 선관위 위원들끼리 이렇게 거의 투표 비슷하게 해봐도 팽팽하게 맞서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그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니까 격렬하게 이렇게 파열음이 일어났는데 그걸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태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양쪽에 어느 한쪽을 손들지 않고 절충안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면서 뭐 저 위원장 사퇴권도 그렇게 이제 잘 무마가 됐죠. 네. 김기현 의원께서는 그 국민의힘의 이 경선을 결정 과정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선택이냐 아니면 확장성이냐라고 하는 게 사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사자 본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게 얼마나 유리한지도 정확히 판단할 수도 안 나는 그렇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내 경선할 때마다 이 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여왔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이 선택했던 방식이 뭐였냐면은 선거인단을 모집을 한다. 그리고 그러면은 역선택을 위해서 선거인단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건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본인의 다 신분을 다 밝히고 선거인단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그게 역선택을 목적으로 했던 확장성을 목적으로 했던 상관없이 그건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권리당원 80만 플러스 그 이제 새로운 선거인단 120만 명이 넘게 이제 들어온 그래서 이제 200만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민주당 쪽도 상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역순회 경선 이제 충청 결과가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 본인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좀 꽤 나온 것 같은데 그 압승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김기현 의원께서 중립지대에 계시다고 하니까. 뭐 저는 뭐 이제 경선 캠프에 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은 좀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예상 외의 결과다. 예상보다 처음에는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연 과반수를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확 넘었단 말이죠. 그것도 아주 그냥 가뿐하게 넘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실제로 좀 이렇게 이 당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낙연 후보의 뭐라고 그럴까요?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보면은 좀 안정성, 그다음에 좀 품위 있는 말, 좀 이런 거 아닙니까? 이 품위 있는 정치인의 모습 이런 건데 신중함 뭐 이런 거겠죠. 신중함 이런 건데 사실 이 네거티브 이 싸움을 하면서 이 이미지가 많이 훼손이 된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본인의 가장 장점이었던 좀 품위 있는 말과 안정성 이런 문제들을 가지면 그런 것을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가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네거티브하고 섞이면서 좀 이미지가 많이 좀 훼손됐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여의도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좀 지역의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은 바닥의 민심이 실제로 이재명 후보로 많이 쏠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과반수가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사였던 것 같은데 예상보다는 참 과반수를 아주 가뿐하게 넘어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지역 경선 결과, 순회 경선 결과에 대해서 조희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권리당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 이제 권리당원들의 향배가 그 관심 사항이었죠.
어쨌든 친문 그중에서 강성 친문으로 분류가 이제 분석이 되는 그 그룹들인데 이쪽 민심, 이쪽 여론이 지난 대선 때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그 지사 지지자들 또 친문 이 성향의 이 대의원들 그러니까 그 권리 당원들하고 이게 상당히 대립이 심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 이런 분들처럼 이 반전을 기대하는 또 이 지사를 과반 이하로 붙잡을 수 있다, 묶어둘 수 있다, 그래가서 나중에 결선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기대하는 분들은 이 권리당원, 이 친문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지사 지지층하고 이게 골이 깊은데 그쪽 찍겠냐,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한 반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를 보호하려면은 정권을 다시 잡아야 되고 정권 잡는데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이재명 아니냐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확 쏠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고민이 있겠죠, 이분들도. 그렇게 해서 정권 창출은 재창출하는 거는 이재명 지사를 밀어서 가능한데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만약에 집권됐다고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이 그 골이 다 이제 그 메꿔줘야 되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또 한편 머리 아프면서도 어쨌든 일단은 밀어줘 보는 거 아닌가. 네. 이 흐름을 못 바꾸면은 뭐 다음 그 어떤 그 경선 지역에 가서도 반전 그 이게 좀 계기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낙연 후보 측은 아무래도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고요. 오늘 정책 발표회 같은 자리에서는 이제 더 이상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밝혔다고 합니다. 반전의 기회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충청만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고 이제 다른 쪽은 이제 또 해봐야 되겠는데 슈퍼위크 있다 그러고 또 호남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대로 갈지 아니면 약간의 변화는 좀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니까요. 예. 언제든지 뭐 기회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워낙 좀 차이가 많이 나서 네. 과연 이게 반전이 가능할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긴 있는데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대구 경북하고 강원 1차 슈퍼위크 결과를 좀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한편에서 아마 좀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예상 외로 너무 많이 벌어져서. 네. 그래서 아마 좀 이후에 좀 이제 시작이니까 이후에 좀 진행되는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앞서서 먼저 경선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고 예. 이제 어제 경선을 확정이 됐고 예. 이제 점차 이제 버스가 이제 출발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부침이 좀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들도 좀 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사과도 좀 있었고 예. 하지만 또 캠프 측과의 갈등 같은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인 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는 그 전에 한 2달 동안은 본인이 의혹이 과잉하면서 계속 본인 발로 논란, 시끄러운 일 이런 게 이제 갈등 요인이 많이 생겼고 네. 이제 그는 많이 좀 이제 자중하는데 당 내에서 이제 본 경선이 이제 스타트하면서 후보끼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이거를 당 대표로서 잘 이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만은 않죠. 후보들끼리 뭐 죽자 살자 하니까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게 관건인 것 같고 네. 홍준표 후보의 약진은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이 지지가 있으니까 그게 여론조사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돼 가지고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기도 하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본선에 가서는 절대 우리 안 찍을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본선에서도 우리 후보를 찍는다 그러면 사실 게임 끝난 겁니다. 그 말씀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반영되고 있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은 그야말로 역선택의 효과가 크다. 이제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죠. 예.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내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본선에서도 그대로 한다. 민주당 후보 안 찍고 우리 당 후보를
끝까지 민다 하면은 게임 끝난 겁니다. 대선할 필요도 없고 우린 잔치해야 돼요. 민주당은 포기해야 되고 네. 그냥 뭐 후보 낼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또 배척하기도 그렇고 참 고민에 빠지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정당 지지하고 네. 후보 지지가 반드시 100% 일치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모든 선거에서 보면은 가령 정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후보는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 특히 네. 이제 저희 지역도 가서 보면은 선거 때 보면은 정당은 국민의힘 지지하는데 후보는 김경엽을 지지한다. 명확히 딱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과연 이걸 역선택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사실 아까 이제 중도 확장성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대체로 그 아마 좀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 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은 후보는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도가 그래도 가장 그래도 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데인데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은 민주당 지지하지만은 후보는 다른 지지하는 대체로 보면은 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80%면 대단히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20%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은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을 다 역선택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 당에서 아마 잘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저부터 간단한 게 경선에서도 우리 후보를 지지했고 본선에서도 똑같이 지지하면 그건 확장성입니다. 네. 그런데 경선에서는 우리 후보가 특정인이 되도록 밀어놓고 본선에서는 민주당 후보 지지해버리면 그건 역선택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